자, 사과탐 지원자 현황을 봤는데요. 와, 이번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윤사 경제를 제외하고는 7개 과목이 다 인원이 조금 감소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눈여겨 보여지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모집단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건 뭐 계속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그럼요. 놀랍진 않고요. 그리고 과목 편중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 항상 1등이 생윤이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사회문화였었는데 지금 생윤과 사문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죠. 계속. 그러네요. 생윤이 33.1%.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변화가 아직까지도 지금 생윤 제가 알기로 2013학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막 탑을 찍더니 생윤은 쉬운 과목이다. 라는 그 인식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말이 있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봐도 3등급은 나온다. 근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1등급이 안 나온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윤이 딱 그런 과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까지만 찍어도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아마 대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33%. 전체 100% 중에서 생윤이 33%, 그 다음에 사문이 29%. 둘이 거의 다 해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생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방송 전에 이사님이랑 둘이 이제 생각했던 게 점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좀 요행을 좀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윤도 인원은 감소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5,913명. 근데 비율은 늘었잖아요. 뭐냐 이거는 모집단은 축소되었지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여전히 더 커졌다. 이렇게 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각 과목별 지원자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네. 선택한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하나는 또 네. 이제 보이는 게 있네요. 한지가 계속 줄고 있죠. 네. 네. 원래 한지가 되게 응시자 비율이 높았던. 그럼요. 네. 물론 지금도 3등이긴 해요. 근데 사실 3등이라고 하기에는 2등과의 격차가 되게 크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줄고 있다라는 거는 또 표점 따라가고 있다. 네, 표점이 아무래도 뭐 사문이나 이런 과목들이 높다 보니까 또 한지를 좀 이제 응시하는 비율이 좀 줄고 그다음에 생윤 사문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네. 거의 의미 없는 3등이네요. 그렇죠. 네. 의미가 없죠. 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3, 4, 5가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자, 9월 모의고사 네. 우리가 사문 간략하게 지난번 엄마학교 때 분석을 네네네. 했었는데요. 이제 정말 전문적인 시각으로 문제 하나하나 네. 뜯어주시면서 한번 봐주시죠. 지난 방송 때 제가 총평만 이제 전달드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타이틀은 사회문화 정치화법 물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지만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사탐의 기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제가 과목은 특정했지만 네, 뭐 중복되지만 일단 킬러 문항이 정말 배제가 됐어요. 정말 킬러 문항은 배제가 됐고 이렇게 그렇다고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 해서 뭐 쉬워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답률 10%, 15% 뭐 이런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거고 그때도 우리 계속 예상했었잖아요. 개념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개념 문제 정말로 난이도가 한 2단계 이상 올라갔다. 그리고 원래 도표 해석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빈곤율이라던가 이런 개념은 무조건 도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빈곤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표 문제가 아니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2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런데 저는 또 2문제라고도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그냥 이게 뭐 계산을 안 해도 그냥 밑줄 치면서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럼 이거는 실제로 도표 문제 한 문제 나왔다. 네. 그런데 원래 도표 문제조차도 킬러 그렇죠. 도표는 또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뭐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시간 제고 풀 때 도표 문제 배제하고 개념 문제 쫙 푼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딱 책정을 하잖아요. 그럼 대략 한 10분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막 풀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개념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었고, 그 꼴랑 3문제 푸는데 거기서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었다 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전략대로 그냥 쭉 갔던 친구들이 나중에 20번 문제가 도표 문제로 나왔는데 이 문제가 쉬웠어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왜냐?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개념 문제 푸는데 시간 다 소비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풀면서 뭐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게 저 같이 가서 보진 않았지만 상상이 돼요. 네. 선지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네네. 하나하나의 함정을 심었다고 얘기를 네네. 전해주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마 이번 국어 문학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선지를 조금 수준을 올려서 이 친구들의 어떤 변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이 완전 들었습니다. 상향 평준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유형도 새롭게 나온 유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월 모평을 기준 잡고 이거 전과 후 해가지고 뭔가 패턴을 잡아야 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남은 65일 동안. 자, 그다음에 가능하겠죠? 그럼요. 충분히. 충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문학 예시 지금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사회문화를 지금 응시했거나 또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보자마자 이거 어느 단원에서 어디서 나온 문제라는 거 알고 풀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이거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문제풀이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질문을 제일 먼저 봐라라고 해요. 그럼 질문에 다음 연구라고 써 있잖아요. 연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 딱 보자마자 친구들은 이거 연구 방법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이 문제 그럼 너무 뻔하지 뭐 이러고 이제 읽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사견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이제 개념 문제를 평가원에서 최대한 어렵게 내봐야지 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러하다 보니 약간은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평가원을 지금 비하하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제 느낌이 그래요. 좀 많이 좀 무리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능 영역은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막 엄청나게 파악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얼마나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인가를 파악하는 건데, 그럼 되게 학문적으로는 깊게 들어가진 않죠. 그러면 연구 방법 문제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둘 중에 뭐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만약에 양적 연구라면은 이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야? 여기까지 2개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도 그거를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수능 완성 실전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됐고 이런 패턴으로는 출제가 됐었죠. 이제 저는 이제 저랑 지금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간략하게 모둠 A, 모둠 B 이런 식으로 나눠놨잖아요. 이러면 보통 이제 우리는 집단 나눠놓고 어떤 모둠에는 처치하고 어떤 모둠에는 통제하는 양적 연구 중에서 실험법이구나. 이걸 바로 이제 알아본 상태에서 뒤에 쭉 읽어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게 실험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에서 사용한 자료집 방법은 뭐야? 몰라요. 전 이게 무리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분명히 선택지 5개 중에 하나는 물어볼 텐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평가원이 저 사례문 만들어 놓고 자료 수집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기에는 주어진 정보가 별로 없어서 5개 중에서 자료 수집 방법을 안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들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정말 정확히 알고 푼 건가? 그냥 아닌 것 같으니까 끼워 맞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오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생겨야 오케이 다음 문제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써놓은 게 전형적인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직관적 분석이 되게 난해했다. 자료 수집 방법을 왜 주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오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요. 그럴 수는 새로운 없고. 유형도 나와버린 거죠. 앞으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때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대비를 시키겠죠.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이걸 무조건 파악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질문에서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으니까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만 일단 파악하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조사도 했는데 1번 선지에서 다 이제 흔들렸어요. 왜냐면 뒤에 보면 이제 좀 하는 친구들은요. 칭찬 횟수는 증가했고 비난 횟수는 감소했다 써 있잖아요. 그 수치화 시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수치화를 시켰다라는 거는 방법론적 이론론, 즉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는 양적 연구예요. 100%. 그쵸.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애들은 근데 질적 연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A와 B를 모든 C와 D가 관찰을 해버렸어요. 관찰자로서. 그리고 걔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참여관찰법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참여관찰법이면 질적 연구인데 여기서 멘붕이 왔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줘, 다리. 그쵸.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건 생각 안 해야 쉽게 풀 수 있었던 그죠. 그런 문제죠. 이게 이제 새로운 하나의 유형이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지금 출제자가 뭘 묻고자 하는지만 파악하고 과감하게 넘어가도 된다. 그래요. 네. 담백하게 풀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그렇죠. 필요한 문화 네. 같습니다. 그럼 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집단 나눠버리면 다 실험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니다. 집단을 나눴다 할지라도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눴을 때 실험법이다. 근데 저기는 처치 집단이 있지만, 즉 실험 집단이 있지만 통제 집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실험법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시간 엄청 잡아먹었죠. 네. 저도 해설 강의하면서, 저 그날 바로 문제 보면서 해설했거든요. 하면서 살짝 당황했어요. 그쵸. 8시 아, 반에 올라왔잖아요. 눈에 그 보여야 밤에 되는데,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조차도 실수한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 저 딱 네. 보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이건 어차피 눈으로 스캔하면 끝나는 거니까, 밑에 그 그림 자료 있잖아요. 글 나온 거. 예. 뭐부터 읽으세요? 먼저 제목부터 읽죠. 아, 그래요? 예, 저는 제목 보고 그 제목에 대한 개념을 보면서 갑을병을 오. 볼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정석이죠. 예. 저도 제목은 봤어요. 그리고 밑에 괄호에 A대학교 취업상담센터. 단지 근데 여기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냥 이거. 중요한 거는 100% 갑을병일 갑을병일 거야. 것이다. 네. 여기서 뒤통수 빵 맞았죠. 왜냐면 갑을병 셋이 A대학교 재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간과하고 넘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 밑에서 선지 읽다 보니까 뭐 갑이 작성한 내용의 공식 조직의 수는 몇 개지? 난 다 셌는데 답이 안 나와. 아, A 대학교까지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요런 거.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5년간 나온 문제 중에서 최고. 정말 잘 냈다. 핫한데요, 핫해. 정말 잘 냈다. 네, 정말 잘 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서 그래도 출제자들이 조금 양심이 있어서 밑줄을 좀 쳐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상담센터 밑줄 치고 기업,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기업 밑줄 치고 니은, 이러면 애들이 그래도 이 가독성이 있으니까 아 상담센터 오케이 이거는 공식 조직, 그 다음에 땡땡 기업 당연히 공식 조직,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가요. 근데 밑줄 하나도 안 쳐줬어. 정말 꼼꼼히 봐라. 니네 대충 읽으면 너 이거 절대 못 풀어. 그리고 보통 문제, 이런 개념 문제는요, 한 문제 푸는데 1분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요거만 딱 읽고 분석했으면은 이 선지는 그냥 위에 안 봐도 바로바로 오케이 맞아, 이거 틀렸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보고 1번 선지 보고 위에서 다시 보고 2번 선지 보고 위에서 다시 보고 3번 보고 다시 보고, 답이 예를 들어서 뭐 2번이라고 해도 학생 입장에서는 3번, 4번, 5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불안하거든요. 여기에서 시간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이 남은 65일이 얼마나 더 중요해졌는지가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개념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건드리지 못한다. 음. 이런 3점 날리고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푸는데 10분 잡아먹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유형이 네.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시작해서 네. 본인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에서 네.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킬러 문항이 아주 작은 표적지에 한 방만 명중시켜 놓은 거라고 하면은 이런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큰 표적지에 10발을 동시에 다 그렇죠. 집어넣어야 되는 아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네. 적절한 표현. 역시 이 짬에서 나오는 네. 바이브.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아주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면 개념 문제 풀 때 9월 모평 이전처럼 풀면 안 된다. 그렇죠.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 그렇죠. 된다. 안 그러면은 저처럼 낚인다. 하나하나 의미를 두면서 읽어야 그렇죠. 되겠죠, 천천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9월 모의고사 3문 중에 최고 변별력 문제였다. 그렇죠. 네. 도표도 아니고 이게. 7번 문제가.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못 푼 20번 문제. 진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 솔직히 제가 가르친 학생들 뭐 고2던 또 우리 상위권인 고3 아이들 걔네 입장에서 이거요. 거짓말 안 하고 3분 안에 끝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앞에서 맞아요. 그런 문제들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평가원이 도표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양심적이었나? 이렇게 단서를 많이 주나? 심지어 이런 거는 유형이 최근에 한 3년 정도 평가원이 계속 유지했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 부양비 문제인데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각각 A, B, C 중에 뭐냐 이건 계속 물어봤었어요. 충분히 아이들은 이 연습이 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거야. 그래서 보면서 오케이 이건 뭐 간단하지 이랬을 텐데 더군다나 애들만 게이드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다. 단서 직방으로 하나 딱 줬잖아요. 그럼 뭐냐면 부양 인구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머리 좋은 애들은 정리하고 표를 딱 읽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유소년 인구는 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은 10% 감소했고 일국은 20% 감소했다. 이거 그냥 바로 이 문제에 익숙한 친구들은 옆에다가 표를 그리면서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표를 다 작성을 해놨어. 그럼 그전에는 한 킬러 문제라고 20번 내고 할 때 그 시절, 그러니까 육모 이전, 작년 수능까지. 그러면 이거 표를 다 만들어 놔도 선지에서 계산을 시켜요. 하나하나에서. 표 힘들게 그려놓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표를 보면서 또 계산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막 애들은 미칠 노릇이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표 그려놓으면 눈으로 풀어요. 읽으면서 네, 소지를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어. 연습된 애들이라면 어차피 저기서 초고령 사회이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다. 그러면은 숫자 개념이 좀 있는 친구들은 계산 안 하고 바로 표만 보고서 눈으로 오케이 20%, 오케이 20%. 다른 게 아니네. 똑같네. 둘 다 이 초고령 사회구나. 달리가 틀렸구나.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회문화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개념 문제의 중요성이 너무 커졌고 제가 봤을 때 올해 9월 모평 내신 평가원에서 그 출제위원들은 지금 이렇게 약간 그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자화자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겁나 잘냈어 이러면서 아주 뿌듯해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수능도 이렇게 내겠죠. 그럼요. 왜냐 전체적으로 원래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요걸 안 맞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쉬워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난이도 전반적으로 올려놨고 그리고 푸는 시간도 오히려 증가시켜놨어. 그런데 막 지적했던 이런 문제, 킬러 문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런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럼요. 정말 잘 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개념 문제에 대한 중요성. 정말 앞으로 남은 65일 동안 본인이 간과했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문화 파트. 물론 여기서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대체로 이제 그 전에 하였더라면 지금 상에서 하 정도까지.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도표 이제 안 중요해 대충 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막 너무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기출됐던 것 중에서 한 20-30%대 정도 그런 걸 좀 연습을 하고 하면 충분히 남은 기간에도 만점 찍을 수 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이 정법입니다. 어차피 다 뭐 비슷해요. 사탐 전 과목이 다 뭐 비슷할 거라고 보고 패턴도 똑같습니다. 이 사회문화에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도표 문제였다면 정법에서는 선거 문제, 그 선거 결과 분석하는 문제인데 이제 선거 문제는 출제가 되었으나 사문과 비슷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1안, 2안, 3안, 4안 이거 애들 정법 시험 보고 난 거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갖고 나오면요. 그 20번 문제 있는 쪽에 보면은 빈 공간이 없이 빽빽하게 다 그렇게 해야 이제 한 문제 풀 수 있도록 출제했었는데 이번에는 눈으로 풀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놨어요. 선거 분석 문제가 배제가 됐다. 좀 쉬워졌다. 개념을 묻고 있다. 그런데 법 파트가 비약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많이 꼬았어요. 법은 꼬을 수가 없죠. 꼬았다기보다도 주제를 되게 많이 복합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피드백 받은 것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민법 문제네. 그러면 뇌가 민법에 고정돼 버린다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다른 행정법을 물어봐. 이러면은 이제 멘탈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헌민형 메인 3법이잖아요. 헌민형법에 대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문제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역시 평가원에서 노력했어요. 제가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 되게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예요. 이 패턴은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보통 여태까지 나왔던 건 A에서 D 4개 정도로 잘랐었는데 A에서 F까지 숫자 일단 늘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화살표 방향 삐뚤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대부분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가로 쳐주고 단 A에서 F는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레인지를 좁혀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중에 레인지를 좁혀줬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맞는 거 찾아 끼면 되겠구나. 안 줬어요. 단서를 아예 안 줬어요. 니네가 알아서 찾아.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읽기 시작할 거야. 약간 실망해서 뭐 A는 헌법에 규정된 주요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행사 시 B의 동의, C의 장의 제청. 그럼 여기서 B는 동의하는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국회구나. A는 임명하는 곳이니까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면서 애들이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이 변별력 포인트를 줬다. 그 다음에 선지의 질문이 상당히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게 3번, 5번 선지를 화살표로 그어놨는데 자,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사건에서 상고심을 관할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C가 대법원이고 A가 대통령이라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3심제잖아요. 네. 예외적으로 단심제와 2심제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 장의 선거, 비상계엄령 하의 군사재판 이거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니까 또 긴급하게 해야 되니까 단심제로 끝내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하느냐? 대법원에서 1심으로 끝내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오케이 C는 대법원, A가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선거니까 단심제로 끝내겠구나까지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상고심? 그런데 상고심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왜 틀렸느냐? 상고심을 담당하는 것은 대법원이 맞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단심제거든요. 그럼 단심제에서 상고심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1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상고라고 하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 가는 게 상고죠.
아니죠. 2심 가는 항소. 항소. 그 다음에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 가는 게 상고. 고심.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법원은 상고심과 항고심을 담당 독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C가 대법원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A에 대한 선고소송을 대법원이 하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대법원이 상고심을 독점하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3번이 맞아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여태까지는 이렇게 안 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꼬아버린 거죠. 지금 상고심에서. 여기서 이런 게 되게 지엽적이다. 마치 과거 공무원 시험처럼. 그렇죠. 외우지 않았으면 못 풀기. 원래 수능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내신 함정 문제 같기도 하네요. 약간 내신스러워졌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는 F의 탄핵 결정 이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뭐 체크를 안 해와서 예를 들어서 2가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대법관은 자 F의 탄핵, F가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해버리면은 2는 파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학생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닌 한 파면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탄핵이 됐어. 그럼 파면되는 거 오케이 맞아. 근데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다라면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서도 파면될 수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되게 지엽적으로. 그래서 이제 애들은 이게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틀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100% 맞았는데? 봐봐. 그런데 탄핵 말고 금고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새롭게 등장한 패턴. 지엽적이다. 수능답지 않다. 내신스러워졌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국무총리 이런 기관은 중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 국가고 아무리 뭐 국무총리가 국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뭐 통화를 한다라고 해도 국무총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무총리는 거의 시험에 안 냈었는데 국무총리 막 내고. 네. 자, 그 다음이 민법 문제인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심지어 2점짜리예요. 옆에 3점이라고 안 써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풀면서 100% 쉬울 거야 하고서 편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해요. 3점짜리 딱 붙어있으면 아주 꼼꼼하게 읽는데 2점짜리면 좀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그런데 등장인물은 A하고 B 밖에 없어요. 역시 2점짜리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가 이렇게 써놨죠. 등장인물의 수는 많지 않음에도 등장인물 간에 여러 상황을 설정해놨어요. 보통은 둘이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뭐 A, B가 계약을 했고, 그 다음 B가 A에게 뭐 불법행위를 했고, 막 이런 것들밖에 안 됐는데 상황을 여러 개를 줘서 뭐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세탁 시설이 침수되어서 세탁물 옮기고 있는데 이를 보고 갑을 도와주던 갑의 중학생 아들 병이 뭐 표백제를 쏟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이제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잡아먹게 만들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도록. 이 문제는 약간 그런 패턴의 문제. 역시 지엽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특이해서 갖고 나왔어요. 여태까지 변별력을 이제 내는 문제가 선거 문제였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선거 문제를 19, 20번 해가지고 자료 저렇게 하나 준 다음에 19번, 20번. 달아놨었죠. 그렇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선거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줘버렸으니 딴 데서 우리가 해보자. 그걸 민법에서 해버린 거죠. 14, 15를 민법 사례 하나를 주고 두 문제를 내버렸어요. 근데 저 사례에 언뜻 보기만 해도 일단 지금 주제 통합,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즉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뭐 이런 법률행위를 한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상의 혼인, 이혼, 그 다음에 뭐 일반 입양이냐, 친양자에 의한 입양이냐,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싹 다 여기다가 그냥
민법 전범위를 여기다 다 넣어버렸어요. 전범위를. 그러니까 민법이 총 3단으로 구성되거든요. 민법의 기초이해. 여기에서 권리능력, 뭐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과 불법행위. 여기에서 이제 뭐 계약, 그 다음에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게 채권법이죠. 3단원에서 친족상속법, 이혼, 혼인, 그 다음에 뭐 상속, 거기서 나오는데 이 하나의 사례에다가 저는 이거 보고서 사법고시인가? 7급 민법 시험인가? 뭐, 한 방에 그냥, 풀이를 하나. 예,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을 때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 네, 그래도 이 문제는 따로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이거는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오류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걸 지적을 해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이제 어머니들이 그에 맞게 대비를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2점짜리잖아요. 그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그는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은 어차피 정치화법에서 관점 물어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국제사회를 자유주의로 보느냐, 아니면은 현실주의로 보느냐.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갑딱 스캔하자마자 뭐 생존과 안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지극히 국제사회를 현실적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럼 을 안 읽어요. 갑이 현실주의구나. 그럼 을은 자유주의겠지.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니까. 을까지 언제 읽고 있습니까? 어차피 갑, 을의 관점이 공통된 관점이 아니라 각각의 관점일 텐데. 근데 문제가 2번 선지하고 5번 선지에서 공부 정말 많이 한 친구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이 2개에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을의 관점이 자유주의예요.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간략하게 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는 집단 안보 전략을 내세워요. 무슨 뜻이냐? 이들은 국제사회에도 도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이성적인 인간이 모여서 이성적인 사회가 되고 이성적인 사회가 모여서 이성적인 국제사회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 말로 국제법으로 국제기구로 충분히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국제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전 세계가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에 평화를 결의하고 다 가입해. 그리고 어떤 한 나라가 이 평화의 결의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잖아. 우리가 집단으로 다 그걸 대응해. 그렇다면 예방이 돼. 함부로 전쟁 못 일으켜. 이게 집단 안보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2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그럼 이거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같이 대응하자라고 해석이 되나요? 국가 간이라고 하지 않고 뭐 국제사회 모두가 이런 식으로 써줬다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국가 간이라고 하면 뭔가 나와 어떠한 우방 간의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면은 미국 또는 뭐 일본 이런 나라들과 국가 간 협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그렇죠. 충분히 해석에 논란이 있거든요. 자, 근데 현실주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력 균형 전략을 써야 된다.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 이게 현실주의라고 해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2번 선지가. 그 다음에 5번 선지도 갑,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력 있는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해냈어요. 근데 5번이 틀렸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틀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특강이에요. 제가 그래도 팩트를 체크하려면은 자료를 근거해야 되잖아요. 올해 수능 특강 160페이지에 국제 관계의 특징 해놓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이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보던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보던 어찌되었던 국제사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 왜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행정부라는 중앙정부가 있죠. 하지만 세계에는 세계의 정부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주의건 현실주의건 동일한데, 현실주의는 그 무정부 상태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자유주의는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가 일정 부분 그 역할, 중앙정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꼼꼼히 살펴보면은 둘의 교집합은 없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은 아이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 근데 이 문제는 수준이 거기까지 간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거기까지 고민하게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답은 의외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친구들은 되게 빨리 풀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10초 안에 풀었을 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조금 의견 표명을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연계해서 출제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수능 특강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택지가 나온 경우라면은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짚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문장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학생들도 보고 난 다음에 강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센스가 조금 그렇죠. 탑재가 그렇죠. 돼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문화 대비 전략 한번 정말 네,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도표를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1, 2, 3단원이 딱 전형적인 개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변별력이 제일 높았어 라고 했던 게 2단원이에요. 근데 3단원 문화 파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뭐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틀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직 안 늦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보면 된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개념서 먼저 보지 말고 그 문제에 관련된 것만 보자. 그리고 4, 5단 어차피 도표 문제인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예전에 한 10월 정도 되면은 도표 놓는 애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아예 도표를 놓고 그냥 18문제만 맞추자. 그래도 1등 나오니까. 이 어떠한 그 목표를 가지고 개념만 판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도표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개념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렇죠. 마치 우리 그 수학 엄마키 방송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주관식 포기했던 친구들 그쵸. 안 해도 된다처럼 똑같다. 도표 이제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네, 틀리지 않도록 왜냐면 거기서 변별력이 나올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법은 정치 파트와 법 파트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치 파트의 분량도 꽤 되거든요. 뭐 민주주의 이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부 형태, 어려운 포인트, 선거 이런 것들이 다 정치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법 파트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 파트를 좀 등한시하고 법 파트를 좀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상대적으로 어려운 법 파트에 대해서는 대한학습은 대비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파트 절대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국제법이거든요. 네. 근데 국제법이 되게 쉬워요. 근데 학생들이 국제법 많이 틀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우리 책 보면 앞에는 새까맣잖아요. 뒤로 가면서 점점점 밑줄 없어지죠. 그렇죠. 맨 뒤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맨 마지막 단원부터 역으로 한번 와보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정법도
전략 과목으로서 충분히 뭐 어쨌든 뭐 표점도 그래 다른 과목들이 대비해서 높은 편이니까 편이죠. 그리고 정법은 절대 뒤통수를 안 칩니다. 네, 말장난을 안 해요. 공부한 만큼 나오니까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네. 뭐 저는 네, 여기까지 하면은 된 것 같습니다. 참 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가 또 유엔 안보리에 가서 또 안보리에서 국제 문제를 다루는 또 회의를 참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저희 이제 추석 특강이 마련되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어쩌면 수능 전에 가장 마지막 남은 긴 연휴 기간이 될 거고요. 9월 29일 추석 당일입니다. 금요일 제외하고는 저희 프로그램들을 따닥따닥 준비를 했거든요. 과학탐구 2 과목에서 화투 30점 반, 지투 25점 반, 그리고 사회문화 전범위 개념반, 그리고 도표 해석에서 만점 받는 반, 그리고 한국사 만점 반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요 시간표 잘 보시고요. 어머님들 이제는 다른 거 고민하시고 해야 하는 것만 해야 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자, 저희 보시면은 지금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9월 28일부터 9월 30일, 즉 29일은 제외하고요. 이틀간 사회문화 만점반이 있습니다. 도표 해석 마지막 만점을 기할 분들 다 신청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시간,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학 30점 반, 화투 30점 반이 최병철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3일 사이는요, 쉼없이 전개가 될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요, 사회문화 2등급반이죠. 말은 2등급반이지만 여기서 네. 1등급 나올 수 당연하죠. 있습니다. 개념이 중시됐기 때문에 개념을 한 바퀴 저희 강성호 선생님과 알차게 도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유형들 다 알차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지구과학 2 25점 반입니다. 지구과학 2가 진짜 신청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오셔가지고 또 나름의 목표를 달성을 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3일 만에 한국사 만점. 네. 이건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반이네요. 윤승규 선생님과 함께 또 알차게 수능 준비하셔서 한국사는 여기서 끝. 예. 그죠? 제가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 정시하는 학생들도 다 넣어드릴 거거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국사에서 또 이게 3학년이 돼서 또 뭔가를 공부하고 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별 커리큘럼은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 자료 보시면서 엄마 학교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저희 커리큘럼 PDF 파일 통해서 다시 보시고요. 추석 특강 또 알차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민성원 연구소로 전화하셔서 특강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 마지막 날까지 고3 수험생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방송 청취하면서 바뀐 유형에도 적응을 하고 만점을 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